제1화 쫓겨난 며느리. 내 집에서 나가.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말거라. 남편에게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 시부모에게 이혼당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4년간의 시집살이는 막을 내렸어요. 그때 내 이름은 한수정이었어요. 32살, 결혼한 지 4년째였죠. 시댁에서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반찬을 차렸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청소했어요. 시어머니 오명자는 늘 내 뒤를 따라다녔어요. 밥그릇 하나를 놓아둬요. 수저 하나를 놓아둬요. 그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날도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더니요. 한숨을 쉬었어요. 살 좀 빼. 우리 집 체면 생각도 좀 해라.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하고 작게 대답했죠. 시아버지 정태수가 들어왔어요. 신문을 펼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을 이었어요. 애라도 하나 있었으면 내가 이러겠냐. 자식도 못 낳는 주제. 뭐가 그리 당당해. 손끝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나는 늘 참았으니까요. 그래야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남편 정민호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모님 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 편도 아니었어요. 그저 없는 사람처럼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나는 웃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 집에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우연이요.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요. 봐야만 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이름은 강율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예쁘고 젊었어요. 내가 절대 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말하면 더 욕먹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내 탓을 할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도 있었죠.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무거웠고 차가웠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자. 순간 귀가 멍했어요. 들은 것 같은데 듣지 못한 것 같았죠. 남편은 나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솔직한 말이 뭐가 나쁘냐? 요즘 남자들은 다 그렇다. 내가 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 나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죠.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차갑게요. 위자료 생각도 하지 마. 애도 없는데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했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우리 집 망신이었어. 이제라도 나가줘서 고맙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요. 빈손으로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울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죠. 그저 안아만 줬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엄마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친정 땅과 관련된 서류였어요.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위임장, 소송 준비 서류요. 법원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날 며느리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도구로 봤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나는 그 서류를 꼭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온몸이 떨렸지만요.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뚱뚱하고 지친 여자요. 그런 여자가 서 있었죠. 눈가는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축 처져 있었어요. 이 얼굴로는 못 이겨요. 바닥에 헬스장 전단지가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죠. 옆에는 학원 광고지도 있었어요. 성형외과 전단지도 보였어요. 나는 그것들을 주워들었어요. 하나씩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나는 버려졌지만요. 나를 버린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거예요. 그건 싫었어요. 이제는 내가 버리는 쪽이 되고 싶었죠. 한수정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얼굴도 몸도 이름도 전부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들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요. 체중계 위에 올라섰어요. 숫자가 보였어요. 나는 그 숫자를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전부 다요. 제이화, 다시 태어난 며느리. 하얀 복도였어요. 수술실 앞이었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의사가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완전히 새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이혼 이후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값싼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하루에 2-3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죠. 편의점, 배달, 콜센터까지요. 손은 트고 갈라졌어요. 허리는 늘 아팠어요.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잤어요.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요.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요. 그 모든 게 꿈속에서 날 괴롭혔죠. 어느 날 편의점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카드가 거절됐어요. 한도 초과였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따가운 그 눈총이 느껴졌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나는 늘 이런 사람이었나요? 항상 버려지고요. 무시당하고요. 바닥에 깔리는 사람이었나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나는 초라했어요. 뚱뚱했고 지쳐 보였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몇 달이 지났어요. 우연히 병원에 가게 됐어요. 건강검진 때문이었죠. 그때 산부인과 의사가 나를 알아봤어요. 혹시 정민호 씨 부인 아니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전 부인이었으니까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유산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셔서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의료사고 아니라고요. 그냥 환자분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순간 눈앞이 새카매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유산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었죠. 괜찮아. 다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죠. 내 삶을 망친 건 운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의도였어요. 처음부터요. 그날 이후로 나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돈을 모았고 조금씩 저축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생각했죠. 빨리 돈을 불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투자 설명회에 갔어요. 한 남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화려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나도 그 말에 속았어요. 돈이 능력이고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모은 돈을 전부 투자했어요. 몇 달 뒤 그 남자는 사라졌어요. 회사도 사라졌고요. 내 돈도 사라졌죠. 경찰서에 갔지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그랬냐는 말만 들었죠. 집에 돌아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그대로요.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머릿속이 또렷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면서도 떳떳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늘 고개를 숙였죠. 왜 그랬을까요? 공부가 필요했어요.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진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날부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밤에는 공부했어요. 투자, 회계, 재무제표, 경제학이요. 대학 때 잘했던 수학이 떠올랐어요.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도 바꿔야 했어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 내가 달라졌어요. 조금씩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모든 걸 바꾸기로요. 성형외과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미친 짓이다. 그럴 돈이 어딨냐고요. 하지만 나는 했어요. 보험금을 털고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죠. 수술실에 누워 마취를 받기 전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복수를 위한 도구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새 인생을 살 거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풀던 날이요. 거울을 봤어요. 그곳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쁘고 날씬하고요. 자신 있어 보이는 여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한수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주민등록증에는 새로 만든 이름이 있었죠. 한설인. 이제부터 나는 한설인이에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간판을 달았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설인 투자 파트너스라고요.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수정은 죽었고요. 한설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설인은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속 어딘가에는 나를 버린 사람들이 있겠죠. 기다려요. 곧 만나러 갈 테니까요. 제3화 복수의 시작.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끝에 나는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임원이 앉아 있었죠. 그는 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일하시면 이 회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의 사표를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얼음 여왕이라고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젊고 여자였고 경력도 없었죠. 첫 고객을 유치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부도 위기에 있었죠. 첫 고객사의 사장은 절박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나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어요. 샅샅이 뜯어봤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보였고요. 해결책도 보였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직원 절반을 해고하셔야 합니다. 고객사의 직원들이 반발했어요. 외부 투자자는 악마라고요. 회사를 망치려 한다고요. 한 직원이 나를 찾아와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저 잘리게 생겼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제가 안 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그 회사는 살아났어요. 6개월 뒤 흑자를 냈고요. 사장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잘린 직원들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가해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살아야 했고 복수를 위해 배운 걸 써먹어야 했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회사는 조금씩 커졌고 업계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자 투자자들은 나를 얕잡아 봤어요. 여자 대표 오래 못 간다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회의 자리에서는 내 의견을 무시했죠.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더 심했어요. 기자들은 집요하게 내 사생활을 물어봤어요. 미인이신데 결혼은 언제 하냐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그런 질문만 던져댔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숫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대기실에 남았어요. 혼자요.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었죠. 차갑게 구는 게 방어였어요. 상처받기 싫어서였죠.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회계사와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정태수 회장 아시죠? 요즘 회사가 부도 위기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가 밀려왔어요. 시집살이, 모욕, 유산, 이혼.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어렵다고 말해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회계사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부채가 심각하고요. 유동성 위기래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어요. 화면에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나왔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오만해 보였죠. 리모컨을 들어 TV를 끄려다가 멈췄어요. 화면 속 시아버지는 말하고 있었어요. 기자들에게요. 우리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고 씁쓸한 웃음이었죠. 다음 날 나는 자료를 모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의 모든 자료들, 재무제표, 지분구조, 부채 현황이요. 그리고 회사의 내부 루머까지 전부를요. 직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대표님, 여긴 건드리면 피봅니다. 정 회장은 업계에서 악명 높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 피 좀 보자. 이번엔 내 피 말고.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요.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약점이 보였고요. 허점이 보였어요. 이 회사는 무너질 준비가 돼 있었죠. 나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시아버지 회사의 빌딩이요. 보였어요. 높고 거대했지만 곧 무너질 거예요. 내 손으로요. 그날 밤 시아버지 회사 사옥 앞에 거기에 섰어요. 빌딩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요. 나는 떨리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는 계약서 초안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제안서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은 인수계획서였죠. 나는 빌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지막이요. 첫 번째 타깃 정해졌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곧 다시 만날 테니까요. 이번에는 내가 위에서 그들이 아래에서 그렇게 만날 거예요. 제사와 함정. 시댁 응접실에 앉아 있었어요.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죠. 시어머니는 내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런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와인을 받아 마셨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요. 찬사로 가득했어요. 이 사람은 몰라요. 자기 옆에 앉은 여자가 누군지요. 아직은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였던 정태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었던 민호는 그 옆에 있었죠. 그들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봤어요.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회사의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투자 조건을 차례로 설명했죠. 숫자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어요. 이사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태수는 달랐어요. 그는 내 말에 집중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설인 대표, 좋습니다.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날 몰라봤어요. 완벽하게요. 회의가 끝나고요. 정태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회장님. 계약 논의를 위해 시댁집을 자주 드나들게 됐어요.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의 냄새, 이 집의 공기, 모든 게 여전했어요. 시어머니 오명자는 나를 극찬했어요. 대표님은 정말 다르세요. 센스도 있고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는 덧붙였죠. 전에 며느리는 정말 우리 집이랑 안 맞았어요. 살도 찌고 눈치도 없고 대표님 같은 분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와인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전 남편인 민호도 나를 자주 만나러 왔어요. 그는 내게 잘 보이려 애썼어요.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예전에는 그 눈을 사랑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울 뿐이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였던 정태수가 나를 불렀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했죠. 사무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정태수는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가족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속 말했고 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비자금 계좌 이야기, 친정 땅 이야기, 과거 소송 준비 이야기까지 전부를 들었어요. 회사가 문 닫을 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친정 땅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회사를 살렸었죠. 나는 테이블 아래에 놓아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회장님은 정말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그는 술을 마시며 웃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자기가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지 모르고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차가운 미소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처 커피숍에 갔을 게 남편이었던 민호와 강유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민호는 당황했고 강유리는 날 힐끔 쳐다봤어요. 나는 그녀를 조사했어요. 출생 기록, 과거 주소지, 친모의 정보까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강유리는 정태수의 숨겨진 딸이었어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젊은 정태수와 어린 강유리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인 척했지만 속은 온통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나중에 써야 할 카드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서류 사본, 사진. 모든 증거가 쌓여 있었죠.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모든 것을 모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바로 강유리예요. 이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터뜨릴 것인가. 나는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봤어요. 사진 속 어린 강유리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어요. 이 여자도 나처럼 버려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모든 카드를 쥐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곧 폭탄이 터질 거예요. 그리고 그 폭탄은요. 이 집 전체를 날려버릴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재호화, 복수의 시작. 새벽이었어요. 시아버지 회사 건물 앞에는 경찰차와 방송 중계차가 몰려 있었죠.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건물 위 회사 로고에 파란 불빛이 번쩍였어요. 그리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진짜 장례식은 오늘이에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정태수에게 마지막 계약서를 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긴급 구조 조정 계약서라고요. 회장님, 이걸로 회사를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정태수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읽지 않았죠. 그는 나를 믿었으니까요. 한 대표를 믿습니다. 우리 회사를 부탁합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 한 장의 서류가 저 사람의 인생을 끝낸다는 걸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명이 끝나고 정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죄책감과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한 달 뒤 폭탄이 터졌어요. 정태수 회사 지분이 대량으로 내 회사로 넘어왔고 부동산 명의도 변경됐어요. 계좌는 동결됐고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됐죠.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고요. 임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정태수는 급히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회사의 모든 지배권을 서린투자 파트너스에 넘긴다고요. 정태수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요.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명하신 거예요. 그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임직원들이 정태수를 둘러쌌어요. 그들은 소리쳤고요. 따졌고 원망했어요. 우릴 버리신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어요. 예전에 나도 저랬었죠. 버려지고 원망하고 울부짖었었죠. 같은 날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전 남편인 민호의 회사 돈 횡령이에요. 언론에 보도됐어요. 내부 감사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고 민호는 긴급 소환됐죠. 언론은 난리였어요. 기자들이 시댁 앞에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정태수는 아들을 부인했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내가 멋대로 한 거지. 둘은 검찰청 앞에서 서로 소리쳤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찍어댔어요. 나는 뉴스로 그 장면을 봤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밟고 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적이 됐네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숨겨둔 딸인 강유리가 언론 앞에 섰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버려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무너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도 나처럼 버려진 거구나. 일주일 뒤 모든 게 끝났어요. 정태수는 회장직에서 쫓겨났어요. 재산은 대부분 압류당했고요. 빚에 쫓기게 됐죠. 언론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갑질의 아이콘이라고, 비리의 상징이라고요. 민호는 구속됐어요. 유치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렸죠. 강유리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시어머니 오명자는 집을 나갔어요. 절로 도망쳤고 머리를 깎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절에서도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후배 비구니들에게 잔소리하고 꼰대처럼 굴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서류에는 사라진 옛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한수정이라고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정태수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등이 굽은 채로 버스가 지나갔고 빌딩 광고판에는 내 얼굴이 있었어요. 서린투자 파트너스 대표 한서린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아버지 정태수는 그 광고를 올려다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쪼잔낸 며느리라는 걸 알지 못할 거예요. 전 남편 민호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신문을 봤어요. 거기에도 내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는 멍하니 있었어요. 시어머니 오명자는 절 마당을 쓸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라디오 뉴스에서 내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내가 누군지 영원히 모르겠죠. 나는 주주총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발표 자료를 점검했고요. 그 안에는 내 옛 사진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말 공개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내일이면 모든 복수가 끝날 거예요. 제육화, 파멸을 선택한 그들. 주주총회장이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고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단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조명이 눈부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죠. 정태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요. 민호는 법원 허가를 받고 참석했어요.
오명자도 절에서 급히 달려왔고요.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 회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진실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비자금 계좌, 토지 문서 조작, 횡령 증거, 통화 녹취록까지 하나하나 차례로 보여줬어요.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회장님께서는 며느리의 친정 땅을 빼앗으려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옛날 서류 사본이 떴어요. 정태수의 서명이 있었고 위임장 날짜도 명확했어요. 아들분께서는 회사 돈을 횡령했고 그 돈은 강유리라는 여성에게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그리고 강유리 씨는 정태수 회장님의 숨겨진 딸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정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증거는 화면에 있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젊은 정태수와 어린 강유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날짜도 명확했어요. 정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요. 민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강유리가 뒤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소리쳤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버려졌다고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숨겼어요. 엄마도 저도 버렸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도 나처럼 버려진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올라오려 했죠. 정태수는 강유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엄마가 돈을 요구했어. 난 줄 수 없었어. 오명자가 소리쳤어요. 당신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가족이 서로를 향해 소리쳤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찍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게 바로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로를 사랑한 적 없는 그저 돈과 체면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공개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이 보였어요. 뚱뚱하고 지친 얼굴의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아버님, 어머님. 정태수와 오명자가 화면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하셨죠? 우리 집 망신이라고 하셨죠? 오명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설마 너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예요. 한수정이요. 아니, 이제는 한설인이에요.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고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나를 봤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수한 거냐?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니까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버리신 건 여러분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명자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태수는 고개를 떨구었고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비오는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나면 후련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날따라 빗방울이 세차게 내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남편 민호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신문을 봤어요.
거기에도 내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는 신문을 구겨버렸어요. 하지만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시어머니 오명자는 절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나는 빌딩 옥상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어요. 대표님,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웃지 못했어요. 가방에서 옛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찢으려고 했지만요.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결국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정말 끝난 걸까? 복수는 끝났어요. 그들은 모두 무너졌고 나는 모든 걸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비서가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요. 복수를 하면 후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요.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고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수정도 한설인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